그거 해가지고 언제 부자 될래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복리의 힘이라는 게 정말 무서워요. 10,000%. 10,000%요? 1억 넣었으면 100억? 100억 정도 되겠네요. 네. 오늘 주제는 바로 포트폴리오 투자 편입니다. 그럼 시장 수익률 어떻게 추구하는데요? 시장 수익률을 어떻게 추구할 수가 있냐면 다행히 이제 ETF라는 게 있어요. ETF? 네, ETF라는 게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해서 네. 아까 우리가 뭐 지수 수익률을 거둔다. 제가 아까 뭐 100만 원이 있으면 5만 원은 애플에 투자하고 4만 원은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주식들을 한 번에 다 사주는 내가 돈을 뭐 얼마만 내면 이 주식을 한 번에 모아서 마치 그 마트에 가면 묶음 과자처럼 막 그 있잖아요. 뭐 있죠. 맛동산이랑 뭐 꽃갈콘이랑 막 이렇게 네. 뭐 PPL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과자들, 맛있는 과자들 이렇게 한 번에 모아가지고 한 5,000원만 내면 한 번에 다 살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ETF도 비슷하게 있습니다. 뭐 내가 한 뭐 10만 원 정도만 내면 이 주식들을 다 주는 거예요. 미국 전체 주식 다 주세요. 이런 상품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ETF라고 하고요. 그게 한 2000년대, 뭐 90년대 초반에 이제 처음 나오기 시작해서 과거에는 없어서 이런 걸 되게 하기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ETF가 나와가지고 정말 아무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ETF, 한국에서는 뭐라 검색하면 한국 건 살 수 있는 거죠? 그 ETF가 국내 코스피에도 상장이 된 게 있고 미국 시장에도 상장된 게 있는데 일단 오늘은 좀 미국 시장에 상장된 거,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된 거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마치 여러분들이 뭐 애플이나 테슬라 사듯이 이제 미국 주식 계좌 만들고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 SPY라고요. SPY. 한번 검색해서 보여주세요. 아, 네. 네네. 제일 위에 SP500 트러스트 ETF인가요? 네. 이게 SPDR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S&P 500을 다 묶음 상품인 거야. 그러니까 S&P 500이라는 게 미국의 대표적인 그 대형주들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회사들이 다 있습니다. 아마존, 뭐 구글, 뭐 이런 회사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사면, 이거 한 주만 사면 그냥 전체 주식 시장에서 그 시장 수익률을 바로 추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도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 성장을 해.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비율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만약에 되게 못했어, 경영을 못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사 성적이 안 좋고 주가가 떨어지면 비율이 알아서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투자해도 1900년대부터 만약에 이렇게 똑같이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연평균 수익률이 한 10%는 났어요. 이야, SPDR이. 네, 요것만 사도. 그리고 사실 현존하는 인덱스 펀드 중에 가장 오래된 게 이제 이런 걸 인덱스 펀드라고도 하는데요. 인덱스 펀드 중에 가장 오래된 게 1976년에 뱅가드라는 회사에서 만든 인덱스 펀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주식 시장에서 살 수는 없고 이거는 펀드라서 이제 그 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사야 되는 거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건데 어쨌든 그 회사에서 만든 S&P 500 인덱스 펀드 누적 수익률이 1976년부터 나왔거든요. 누적 수익률이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한번 질문. 갑자기 질문 한번. 뭐 1000%쯤 되니까 얘기할 것 같은데. 10,000%. 10,000%요? 오늘 얘기하려고 사실 얼마쯤 되나 제가 70배, 80배 정도 된 거는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쯤 되나 궁금해가지고 제가 오늘 오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수익률이 10,000%야. 그래서 10,000%. 잠깐만 보여주세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도 사실 보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가지고 계세요? 어차피 저는 올레도에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니까 뭐 결국에는 같은, 그러니까 올레도 제가 투자하는 투자에서 일부는 인덱스 펀드, 주식으로 인덱스 펀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거의 비슷한 상품을 갖고 있다고 봐야겠죠. 1619% 보이세요? 1976년 8월 31일부터 16%. 네. 야, 저기 1억 넣었으면 1억 넣었으면 100억? 100억 정도 되겠네요. 네. 100억. 그러니까 특히 올레더나 이런 그런 인덱스 투자들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야, 그거 해가지고 언제 부자 될래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복리의 힘이라는 게 무섭지. 정말 무서워요. 1976년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여기서 1억을 넣었으면 그냥 갖고만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갖고만 있어도 100배가 되는 거예요. 야. 한마디로 지금 레이달리오 하고 있는 펀드 이름이 올레더 펀드잖아요. 네. ETF만 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이야기를 더 계속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 인덱스 펀드를 산다라는 게 그 베타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덱스 펀드만 살 때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결국 제가 올레더까지 갈 건데 이제 인덱스 펀드만 샀을 때의 문제는 2008년도나 올 3월 같을 때가 문제죠.
갑자기 눈을 뜨고 봤더니 불이 나 있는 거지. 계좌에. 이 주식이라는 게 워낙 위험 자산이래가지고 그쵸. 사람들의 심리가 바뀌면 갑자기 그 며칠 만에 태세 변환을 하거든요. 그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몇 달 만에 막 반토막이 나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 결과론적으로야 뭐 그때 투자하기 쉬웠어, 뭐 버티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얻어 맞아 보면 이게 그죠. 그 투자 해보신 분들은 더 잘할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그때 좀 박살나봐서 알아요. 네, 3월장에 그걸 맞아 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만으로는 절대 안 되겠다. 주식만 안 된다. 네,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주식으로 시작은 하지만 주식만은 안 되겠어서 주식과 반대로 좀 움직이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채권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제 채권이 왜 일반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냐면 채권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채권은 참고로 미국 재무부에서 그러니까 국채들을 말하는 거예요. 미국 국채 대표적으로는 미국 국채를 왜 얘기를 하냐면 채권이라는 건 약속이거든요. 사실 빈문서잖아요. 채권이라는 게. 그 약속이라는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 그 채권을 발행한 당사자가 부도가 나지 않으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제 위기가 일어났을 때는 주식은 다 파는데 채권은 일단 갖고 있으려고 하는 거야. 돈이 어디 갈 데가 없고 돈을 그러면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채권들을 막 사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상승할 때는 채권들이 조금 재미가 없는데 주식이 빠질 때는 채권이 상승해요. 이렇게 반대로 가는 그 주식보다 안전한 자산이군요. 네, 안전한 자산이고 요거를 이렇게 딱 섞는 순간 마치 카페 라떼처럼 그 아메리카노와 우유를 섞으면 이제 새로운 맛이 나는 것처럼 그 아주 달콤한 아주 좋은 맛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만 있을 때는 너무 쓴맛밖에 없다가 딱 우유를 딱 넣으면은 그 쓴맛이 좀 사라지면서 좋은 맛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유의 역할을 해주는 게 그 너무 쓴맛을 주식의 쓴맛을 좀 중화시키는 우유의 역할을 하는 게 채권이다. 채권. 네. 자, 그럼 그 채권은 우리 일반인들이 좀 그 MTS에서 어떻게 살 수 있나요? 네, 채권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예를 들어 예시니까. 네, 예시니까 가장 대표적인 채권은 뭐 TLT, 뭐 IF로 갑시다. IF. 채권도 너무 좋은 게 이 ETF가 나와서 원래 옛날에는 주식시장에서 그 개별 종목밖에 못 샀어요. 옛날 과거에는. 근데 ETF가 나오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편해졌네. ETF가 약간 그 대신맨 같은 거거든요. ETF가. 그러니까 묶음 상품 하나 주세요 하는 그런 ETF가 있으면 걔는 묶음 상품만 사던가 팔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채권을 사주세요 하는 대신맨도 있는 거예요. 채권만 사주는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IEF라는 ETF가 있고요. 사실 채권 참고로 말씀드리면 채권 ETF 종류는 되게 많은데 제가 그 중에 이제 하나만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IEF라는 채권이 있고, 채권 ETF가 있고, 이 채권은 뭐냐면 미국 재무부에서 발행된 채권이고, 뭐 7에서 10년 사이가 만기인 거다. 그러니까 빈문서가 있는데 이 빈문서의 만기가 지금 2020년이니까 뭐 한 2027년 만기인 채권들. 2027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채권, 이 ETF는 계속 팔아요. 만기가 10년짜리인 걸 샀다가 만기가 7년이 되면 팔아요. 마치 이거 학교 입학했다 졸업하는 거랑 똑같이 계속 그 새로운 채권들을 계속 삽니다. 계속 만기가 10년 된 채권들을 계속 사고 만기가 10년 된 채권들이 3년이 지나서 만기가 7년밖에 안 남으면 걔는 무조건 팔아요. 기계적으로. 그래서 항상 이 ETF가 갖고 있는 채권의 만기는 7에서 10년 사이로 유지가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ETF예요. 어쨌든 이런 채권을 넣어주면 좋은데 여기 하나의 예시다. 예시. 이걸 사라는 게 아니라. 네네. 요게 요런 예가 이제 일단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그럼 주식과 채권만 사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쵸. 이제 투자할 때 거의 약간 뭐라고 할까? 거의 약간 황금룰? 뭐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을 섞어라. 항상 분산 투자할 때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식과 채권만 사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왜? 안전하게 했잖아요. 예를 들면 1970년대 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70년대를 안 살아봐서 잘 모르지만 그냥 무슨 일이 있었죠? 네, 197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그 오일 쇼크라고 해가지고 기름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 원유를 수출하는 국가들이 갑자기 우리 이제 더 이상 너네들한테 수출 안 해. 그래서 막 짜증 부리고 그다음에 미국이 돈을 막 찍어내니까 그 당시에도 미국이 돈을 막 찍어냈거든요. 그래서 막 찍어내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좀 불안감이 생기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원유를 사려고 다 집중이 됐어요. 그래서 물가가 그때 1년에 막 10%, 20%씩 뛰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든 상황인데 그때는 막 물가가 자고 일어나면 짜장면 값이 원래 5,000원이었는데 1년 뒤에 5,500원이 돼 있는 거야. 그런 일들이 미국 시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물건의 가격이 막 이렇게 올라가면 그 물건의 가격을 따라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이 금리를 올리지 않게 되면 물건 값은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금리를 올린다는 건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돈의 값을 올리는 거거든요. 금리라는 건 돈의 값이기 때문에 돈과 물건이 이렇게 1대1로 어느 정도 눈높이가 맞아야지 물건의 가격만 이렇게 올라갈 때 금리를 그 돈의 가격을 놔두면 얘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가면서 뭐 베네수엘라라든가 이상한 나라들 상황이 되는 거예요.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리를 같이 올리게 됩니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래 이자를 5% 이자로 돈을 빌렸는데 갑자기 눈 뜨고 보니까 다음날에 10%씩 이제 이자를 내놓으래. 움츠려야 되겠네. 투자를 못하죠. 회사들이 투자도 못하고 망하는 회사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못 갚으니까.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회사들이 많이 망해요. 2차원적인 또 그러니까 문제, 채권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채권에는 왜 문제가 생기냐면 이미 채권을 투자했던 사람들은 금리가 5%일 때 채권을 발행해 놨거든요. 그럼 여기는 이자 수익 갖고 먹고 사는데 갑자기 새로운 금리가 20%가 된 거예요. 예를 들면 금리가 20%가 되면 이제부터 발행되는 채권들은 이자를 20%씩 주잖아요. 훨씬 더 매력이 있는 채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5%씩 밖에 주지 않는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는 똥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채권에 투자하고 있던 사람들은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큰 그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970년대 같은 이걸 뭐 어려운 용어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경기가 침체되고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면 주식과 채권이 다 망하게 되니까 우리가 사실 한 달도 마이너스 나도 힘든데 이런 구간이 거의 10년 정도 있었거든요. 1970년대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이 순간을 견뎌줄 수 있는 어떤 다른 자산이 필요하게 되는 건데요. 뭔데요? 그게 원자재, 금, 그다음에 물가 연동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금은 뭐 너무 당연히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금이 거의 뭐 실물의 왕 같은 거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금은 그냥 뭐 옛날부터 한 2000년 전부터도 돈의 가치가 훼손될 때는 항상 사람들은 금을 찾았어요. 그치. 위기에는 금을 산다. 위기에는 금을 산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금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거고 그 외에 원자재라는 단어들도 되게 낯설 것 같아요. 원자재라는 건 뭐냐면 무슨 뭐 원자 기호도 아니고 원자재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품을 생산할 때 재료로서 쓰이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뭐 원유? 우리 뭘 만들어도 다 원유가 무조건 들잖아요. 구리, 네. 아연, 철 이런 것들이 다 원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원유가 제일 많고요. 그 외에도 농산물도 있고요. 근데 ETF 중에 원자재 통째로 사는 ETF가 또 있어요. 아, 있어요? 네, 다 있습니다. ETF에 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다 있어요. 그거는 어디서 살 수 있어요? 그것도 아까 미국 시장에서 살 수 있고. 자, 그거 한번 또 보여주세요. 네, 그거는 DBC. 네, 미국에서는 보통 종목을 얘기할 때 플레임은 너무 기니까 이제 종목 코드라고 해서 그 코드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말하는 건 이제 DBC라는 이제 ETF가 있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원자재 ETF도 되게 종류는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가장 대표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DBC라는 ETF는 뭐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뭐 원유를 한 40~50% 갖고 있고요. 원유도 종류가 사실 되게 많아요. 뭐 어디에서 나냐에 따라 뭐 브렌트유, 무슨 유, 뭐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원유가 이제 산지에 따라서도 다 사놓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구리, 아연, 철, 은도 사고요.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사놓고 3분의 1 정도, 나머지 3분의 1은 농산물, 밀 이런 거 옛날부터 트레이딩, 그러니까 밀 원자재로서 많이 썼거든요. 뭐 쌀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뭐 돈육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냥 종류별로 그냥 다 이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원자재 투자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또 상승할 수 있는 게 약간 어려운 개념인데 물가 연동체라는 게 있어요. 물가 연동체. 네. 근데 이제 이름만 조금 들어보시면 느낌은 올 것 같아요. 왜냐면 채권이긴 채권인데 보통 채권들의 문제가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면 채권이 안 좋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완전히 올라갈 때도 가격이 훼손되지 않는 채권. 그런 채권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거를 이름 그대로 물가의 가격이 연동된다. 라고 해서 물가 연동 채권. 야, 그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대표적인 게 야, 다 있구나. 네, 그냥 거의 뭐 백화점입니다. 다 있습니다.
제일 위에 건가요? 네, 가장 위에 거고요. 네. 그 이제 TIP라고 해요. TIP. 그래서 이건 종목 코드가 TIP고 물가랑 연동되는 채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요즘 채권에 대해서 뭐 말이 많기는 많아요. 뭐 채권이 제로금리에도 괜찮냐 막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그럴 때는 이제 물가 연동체가 되게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금리가 상승하면 이건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물가가 올랐는데 그러면은 이 채권의 가격도 그냥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 재무부에서 약속을 해줬어. 내가 무조건 물가에 연동시켜 줄 테니까 이 채권은 걱정하지 말고 사 라고 만든 게 물가 연동체입니다. 자, 금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금은 안 보여줬다. 금은 안 보여줬네. 금은 종목 코드가 기가 막힌데 GLD라는 ETF가 있고요. 그 대충 느낌만 봐도 골드 같죠? 네, GLD. 골드. 뭔가 골드 같은 느낌 아닙니까? 이제 미국 종목 코드를 이렇게 선빵을 해놓는 게 중요한데 선빵을 이제 GLD 그 SPDR 회사에서 이제 미리 이제 금 ETF를 만들어서 GLD라는 걸 살 수도 있고요. 또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KRX 금시장이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도 금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ETF들을 통해서 원래 내가 현물을 만약에 산다고 하면 좀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 골드바를 사가지고 이거를 뭐 어디다가 보관해 수수료도 엄청 많이 낸다고 하더라고요. 네, 수수료도 많이 내요. 골드바로 인출하려면 수수료도 많이 내고. 근데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포트폴리오가 중간에 사고 파는 상황들도 많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수수료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ETF로 처음에 접근하기는 되게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설명드린 이 올웨더 결국 포트폴리오라는 게 기본 철학은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주식, 채권, 그리고 주식과 채권이 안 좋을 때 좋을 수 있는 금, 원자재, 그리고 물가 연동체를 다 같이 사는 걸 말해요. 다 같이 사는 네, 요걸 다 같이 사자는 게 올웨더의 철학입니다. 야, 요 다 같이를 얼만큼 사야 되는지는 좀 이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